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사실 간밤에 계속해서 좀 암담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마음이 좀 암담해지면서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미증시도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간밤에도 한 차례 더 조정을 거치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 미국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장 초반부터 3대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은 건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우려감 때문이었던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이 정찰 풍선 이슈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거기다가 미국 내에서도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분위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성이 생긴 것 같죠. 자,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글로벌 이슈는 김선규 소장님과 이 이야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도 정찰 풍선 이야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슈가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풍선이 한국을 지나서 갔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면서 왜 캐치를 하지 못했냐 이런 책임론까지도 한때 불거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 자, 지금 두 국가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양국의 분위기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추이를 보면은 우선 중국이 며칠 전에 미국 쪽으로 해가 정확히 얘기하면 북미 대륙이죠. 북미 대륙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정찰 기구, 그러니까 풍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정찰 기구를 혹은 이제 뭐 미확인 기구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것이 그 전에도 이미 여러 번 보내서 최소 5차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 좀 궤적을 잠깐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안 지나갔거든요, 여기.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편서풍 타고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처음 발견된 데가 저기 몬타나 쪽에서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정찰 기구가 현재 여기에서 대서양을 지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대륙 쪽에서 했을 경우에 그 안에 어떤 그 생화학 무기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우선 지나가게 해놓고서는 터뜨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아무튼 뭐 내부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 정가 쪽 이야기니까 그거는 저희가 알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게 기상 관측용 거기에 그 기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미국 내 중서부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기밀 기지들이 좀 있거든요. 네. 거기를 좀 지나가면서 뭔가를 캐치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쪽에 대해서 어떤 궤적에 대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보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현재 이것 때문에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현재 무기한 연기했고 현재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정확히 오늘 새벽이죠. 중국이 이 기구가 미국 영공에 의도치 않게 진입한 것을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도 지금 보냈던 그 궤적들이 다 드러나면서 남미 국가들이 지금 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새벽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 남미로 하나 간 건 맞는데 그거 우리가 간 건 인정한다. 그러나 이건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궤도를 벗어나서 이미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글로벌하게 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도치 않게라는 그 해명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긴 하네요. 네. 자, 지금 중국의 이런 정찰기구가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남미 쪽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전 세계 발표 중인 곳이 남미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있고, 만약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미에서도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의도치 않게 갔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이제 기구들의 특성상 이게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이동산 풍선이 아니고요. 네. 이게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관광버스 3대 정도 사이즈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포착이 안 됐다라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또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물건이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갔다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 네. 해상에서도 띄울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기 주로 걸리는 게 그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해서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게 과연 얘네들이 그러면은 적도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띄웠느냐 뭐 이런 논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의 해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사건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현재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김성규 소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자, 지금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에너지 제재 여부도 걸려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리튬이잖아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뭐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리튬에 대한 제재까지도 만약에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우선 첫째 이 미중 간의 지금 2차 무역 합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토니 블랭켄 장관이 이번에 그 방중을 해가지고 이 옐런 재무장관이 오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 사전 조율하고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풀기 위해서 방중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고 무기한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첫째.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다음 두 번째로 나빠진 것이 뭐냐면은 현재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1차 미중 무역 합의가 이 2019년도 12월 말에 해주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1차 무역 합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어떻게 좀 조율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는 이번에 얘기 잘해가지고 좀 화해 무드로 가봐야지라는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하고 그 관련된 부품 수출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욱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전면 금지가 되고 그다음에 금수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IRA 법안에서 이미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도 여전히 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같은 경우 이 러시아 물품하고 에너지를 거의 1,200억 달러 정도 규모로까지 지금 수입을 했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잠깐 이게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까만색이 여기 보시면 수입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여기에 이제 그 수출에 대한 이 중국이 수출한 부분에 대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대러 수출에 대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것이 대러 무역 적자가 중국이 이만큼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2022년도 당시에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 가지고서 나갔던 그 러시아의 굉장히 싼 그 우랄산 원유라고 있습니다. 우랄 네. 원유가 있는데 배럴당 40불에서 50불대 되는 진짜 우리 진짜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나오는 그 기름을 인도하고 그다음 중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금액이 지금 반영된 게 이만큼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 미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이런 그 원유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제재에 대한 부분들도 김선규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자, 대중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중국의 관련 산업 경쟁력이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전망이 언급되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런 수출 규제 여파가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큰 건 역시 이제 그 수출 규제가 맞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하고 수출 금지를 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원래 10나노 미만의 장비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부품을 수입해서 재조립을 해가지고 7나노 공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중국이. 물론 이제 거기에 엄청난 그 노력이 들어가고 했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부품까지도 수출 금지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화웨이에 대한 거래 업체들도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그 면허를 취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대략 지난주 정도에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인 걸로 봤을 때 현재 이 가장 큰 이슈가 역시 이제 중국 제조 2025 관련해 가지고서는 시진핑 주석이 대략 한 5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죠. 특히 여기서 그 반도체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그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보고서 지금 그 행동이 들어간 것들이 대략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데미지라 그러죠. 그게 이제 누적이 된 것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러시아에다가 이 202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반도체를 수출을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러시아가 지금까지 수입을 한 그 반도체 수요에 대한 그 그래프 추이고, 일단 밑에 보시면은 그 중에서 중국이 노란색으로 본 것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에다 수출한 반도체가 이만큼이죠. 근데 이 반도체들이 어디에 쓰였냐면은 주로 이제 그 군용 장비하고 무기, 그 다음에 그 유도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유도 폭탄 같은 데 들어가는 칩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GPS 말고도 자기들이 쓰는 그 별도의 군용 그 GPS 라인이 따로 있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그 칩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수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지금 현재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그 중국이 러시아하고 드론 항공기 부품 이런 것들을 또 역시 같이 수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추후에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당분간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미중 관계가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우리로서 불안한 점은 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 국방부가 필리핀 내에서 4곳의 군사기지를 추가로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볼 때 아마 상반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무기 재고가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대해서 푸틴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대략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그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리하게 소모전만 좀 진행이 될 뿐이죠, 앞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새롭게 전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남중국해, 특히 이제 대만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해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필리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필리핀과 방위협력 확대협정, 그러니까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드카라 그래서 이 방위협력 확대협정을 지금 맺고 그리고 이거를 더 강화시킨 다음에 필리핀에 대해서 미군의 그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주둔했던 군사기지, 즉 클라크 공군기지라든가 이런 데 이외에도 지금 한 4개 정도, 이 4개 정도의 군사기지를 추가하고 이후에 또 3개 정도를 더 해상
사전 배치선이라 부르는데 그것들을 또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필리핀이 여기서 굉장히 가깝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위에 바로 루손선 바로 위로 올라가면 대만인데 비행기로 2시간만 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밤에서 날아가면은 3시간 반인데 여기서는 2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는 더 그 미국이 더욱더 이제 군사적으로도 또 전진 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필리핀의 미군 주둔 지역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렇게 그 군사적으로 강화가 된다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이 남중국해 주도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그 움직임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중국은 더욱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그 정찰 기구 사태라고 부르는 이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수세에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리핀을 둘러싸고도 계속해서 좀 양국의 움직임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고 거기다가 지금 뭐 소위 정찰 풍선이라고 말하는 이슈까지 현재 불거지면서 양국의 어떤 속내를 좀 알아차리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만과 필리핀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 우리로선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첫 번째 좋은 거는 일단 그 지금까지 조정받고 있던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모멘텀이 지금 생겼다라는 거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우리 엔터나 게임주 같은 경우는 잠깐 반등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이미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바닥을 완전히 다진 상태에서 이런 거에 관계없이 더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중국의 약간 더 영향을 주려고 했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빠질 확률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종목별로 해가지고 조금 살펴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이번에 남중국해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대만의 TSMC 공장을 오히려 그 폭격을 하고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모멘텀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 단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여기에서는 상당히 오리무중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보시고 그다음 최소한 상반기에는 좀 요동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즉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상승의 모멘텀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맞춰 지금 이번에 조정이 끝난 종목들을 지금부터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에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흐름 나타낼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고 한다면요. 지금 독일의 영국 내에서도 미국에서 목격된 것 같은 정찰 풍선이 목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중국의 정찰 풍선 이슈가 독일에까지도 이렇게 만약에 간 것이 정말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수세에 몰리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특히나 아시아 증시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아시아 증시에서 봤을 때 일단 일본 증시 니케이라든가 이제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영향을 받는데 오히려 중국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상하이나 홍콩 증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아무래도 좀 반발 심리가 나오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방산업체들 그 등록은 이제 이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업체들이 올라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도요타가 다시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뭐 중국의 정찰 풍선이 계속해서 뭐 세계 곳곳에서 지금 미국과 남미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쪽에서만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까지도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퍼스트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연구원님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자세한 이슈 분석과 함께 또 종목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날인데, 자, 오늘 살펴볼 이슈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한창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 중인데 그 중에서도 꼭 지켜봐야 될 종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수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에너지 화학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목표가 또한 하향 조정되는 중에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예상 매출액은 21조 원 규모로 영업 적자는 4,587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 SK그룹에 속한 SK이노베이션은 시가총액 15조 원에 육박하게 되면서 코스피 20위를 하고 있는 초대형의 종목이죠. 자, 이에 따라서 자회사는 상당히 많이 보유 중인데 SKIE 테크놀로지와 SK온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인데 이 두 회사 또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에 포함이 되죠.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 산하의 종목은 에너지, 정유, 그리고 화학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영업 실적에 따라서 자회사들의 수까지 덩달아 출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굴지의 기업인 SK그룹에서도 에너지 그리고 화학 분야의 거물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발표가 임박하게 되면서 그룹 전체의 주식들이 정말 바짝 경계태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오늘 SK그룹주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있는 SKIE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가격 전략도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적 발표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오늘 지켜보면 좋을지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오늘은 SKIE 테크놀로지에 조금 주목을 해볼 건데 전일 잠정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매출액이 이번 분기 1,713억 원으로 지난 분기 1,352원에 비해서 31.15%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0억 원대로 지난 분기 대비 53.19%가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당기 순이익입니다. 지난 분기까지는 적자였던 당기 순이익 부분이 이번 4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9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할 전망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바로 SKIE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청신호를 크게 만들어 주었고 더 나아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은 21년 5월 11일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SKIE 테크놀로지는 처음 IPO, 다시 말해서 공모할 때 당시에는 국민 공모주였습니다. 이 공모할 때 당시 80조 9,017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시장에 엄청난 기대감을 품고 출발을 했으나 상장한 11일 당시 따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시초가 21만 원으로 출발해서 종가는 15만 4,500원으로 마감이 되었죠. 공모가가 10만 5천 원으로 형성이 되었지만 현재 주가는 전일 기준으로 7만 2,100원으로 이미 공모가보다는 한참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SKIE 테크놀로지는 19년 4월 SK이노베이션에서 소재 사업 부분만 따로 떼어서 물적 분할하면서 상장이 되었는데 메인 사업으로는 현재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인 LIBS를 주된 매출로 하고 있으며 폴더블폰에 들어가게 되는 디스플레이 대체제인 플렉시블 커버 윈도우, 다시 말해서 FCW라고 하는데 이걸 주력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 3분기 SKIE 테크놀로지의 주력 사업인 분리막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했지만 유틸리티비와 비용을 포함해서 그리고 운영 비용의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들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고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적자 수출과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왜 우리가 다시 한번 SKIE 테크놀로지를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SKIE 테크놀로지는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분리막을 담당하는 자회사이죠. 이 분리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2차 전지의 안정성을 좌우하고 4대 핵심 요소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4대 요소로서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이 기술력은 글로벌 3위를 차지하고 있는 SK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일본의 파나소닉을 주된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분리막이라는 기술 자체가 진입 장벽이 워낙 높고 그리고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초기에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구조이고 독치가는 구조인데요. 현재 SKIE 테크놀로지는 국내에는 청주와 그리고 증평 공장을 비롯해서 중국 창저우, 폴란드의 실롱스크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매출이 분리막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실적 또한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 증가가 되는데요. 현재 전기차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내연기관을 대체하고 자리 잡을 기술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전기차의 주행거리 그리고 안정성, 고품질 배터리 이슈가 생겨날 때마다 꾸준하게 이 분리막의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SKIE 테크놀로지의 영업 실적 또한 천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률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또한 테슬라의 이번 가격 할인 전략이 현재 시장 속에서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지고 4분기 차량 인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저점 대비 약 100%에 달하는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또한 중국이 리오프닝을 선언하게 되면서 보복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으로의 낙수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와 동시에 폴란드 공장까지 가동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SKIE 테크놀로지의 4분기 매출을 끌어올린 세 곳의 대상 기업이 지금은 영업 기밀로 인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세 곳의 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은 현대차, 테슬라, 비아디가 아니냐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게 되겠죠. 이 대상 기업은 추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개가 될 부분입니다. 현재 SKIE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72,1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9월경 차트가 무너지기 시작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생산된 46,500원의 저점은요, 상당히 최저점인데요. 이 부분을 한 차례 상승이 아닌 W자로 쌍바닥 자리를 만들어준 후에 주가가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발표 그리고 SKIE 테크놀로지 흑자 전환, 전기차 시장이 수요가 천천히 증가하고 공모가 대비 상당 기간의 가격 그리고 시간 조정이 나와 주어 있는 지금의 자리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진입가는 73,000원 미만 그리고 매수가는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95,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목표가를 터치하게 되면 반절은 매도하고 그리고 반절은 9만 원 라인을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꾸준하게 홀딩을 하신 후에 10만 원 이상이 되는 가격이 형성이 되는 날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으로 6만 원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정리하자면은 진입가 73,000원 미만 매수 그리고 목표가 95,000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은 꾸준하게 파이가 늘어나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전망이오니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략적으로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SKIE 테크놀로지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황호준 연구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SKIE 테크놀로지 상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자, 어제 우리 시장 이야기와 함께 오늘장 전략도 좀 가다듬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장도 미국 증시에서 이렇다 할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일장 또한 이렇다 할 지표가 없었지 따로 어떻게 추종할 만한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되게 혼란세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오전에도 돌아가긴 하고 있지만 야간에도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야간 선물을 봤을 때 미국 증시를 상당히 많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증시는 어제 전일장과 똑같이 장 초반에는 잠깐의 출렁임은 있겠지만 여기서 중국 증시가 시작하게 되는 10시 반 전까지 증시가 다시 바짝 끌어올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조정 기간을 끝내고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오늘 증시도 홍콩 증시가 열리게 되는 10시 반 전까지 올라와 주지 못하게 된다면 점심시간 전까지는 잠깐 반등을 하나 이내 다시 재차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의 기간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올 전망 혹은 아니면은 전기차 같이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수요가 증가하고 결국에 시장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 바닥에 있는가 그러한 종목들을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시점으로 가야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함부로 예측을 하고 먼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을 상당히 현명하게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내가 주식을 계속하는 입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는 시장이 조금씩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에 들어간다라는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 움직임 특별히 황호준 연구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봐야겠네요. 자, 연구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최근 시장의 핫한 테마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자 최근 이뤄진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용어 사용이 급증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네. 빅테크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성장이잖아요. 네.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파른 성장, 이 부분은 연평균 그래도 적어도 10% 이상의 성장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 실적을 통해서 살펴보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이 그래프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같은 경우가 매출이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증가는 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은 나타났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감소가 나타났고요. 네.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하면 대표적인 성장 기업인 이 플랫폼 기반의 종목들이 역성장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봉착할 수 있는 점은 기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주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속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챗 GP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픈 AI, MS, 구글, 메타, 기타 이제 중국, 네이버, 카카오, LG 다 이렇게 그 GPT와 관련된 부분에 기술력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학습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수치를 놓고 봤을 때 60억에서 한 100조 그 이상까지 상당히 레인지가 큽니다. 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 학습의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초기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대표적으로 먼저 매개 변수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선도해서 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에 대한 방향성의 한계에 봉착한 거는 실제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과 주주의 입장에서도 또 다른 성장을 원하는 구간에서 이 챗 GPT라는 부분이 시장에 부각되는 단계고 여기에 더해져서 실제 초기에는 매개 변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가 시장의 선도에 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뭐 GPT에 대한 기술력 자체는 대체로 다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실적이 보여주는 점, 시사하는 점은 이제는 정말 빅테크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이성웅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게 관련주의 주가 흐름일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굉장히 뜨겁다는 건 알겠습니다. 자, 급등한 챗 GPT 관련 기업 중에 꼭 짚어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존재를 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딱 뭐 이 종목이 강하다라는 점보다 대표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먼저 우리가 보고 여기에 이어서 종목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들의 기술 활용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이 종목을 사서 상승을 하고 뭐 그런 단계보단 이 산업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종목들이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갔고 이후에 실제 실적이 기여가 언제 나타날 수 있구나. 그 부분을 알아두면 단순히 뭐 기업에 대해서 주가의 차익에 더해서 이제 학습까지 가능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MS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챗GPT 기반으로 해서 회의 내용을 자동 요약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1차원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실제 발생한 회의에 대해서 그냥 이 부분을 요약하는 정도, 실제 발생한 내용들. 그런데 챗GPT 같은 경우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뭐 서치 GPT 이 부분도 출시 예정 네이버 기준으로 가능한데 이 부분도 큰 학습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만 모이면 되거든요. 네. 예, 지식인이라는 그 부분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서 되는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검색 서비스 기반 이 부분도 실제 큰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기본적인 AI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요소를 활용하는 정도. 그러면 이게 주가의 상승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요소를 봤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저한테 뭐 밥은 먹었어? 라고 하면 답을 하는 거죠. 나는 밥을 먹었다. 그건 1차원적인 답인 겁니다. 그런데 네. 다차원적인 답은 뭐냐면 밥을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나는 배가 고픈 감정이 느껴져서 맛있는 걸 먹고 싶었는데 난 뭐 오늘은 뭐 초밥이 먹고 싶어서 그걸 먹었어. 라고 네. 하면 이제 다차원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차원적인 이 부분의 사업에 더해져서 감정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반응들이 네.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공감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낸 겁니다. 이 부분에 그 AI 여기에 더해져서 감정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왜 반응을 하냐고 하면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1이 쓰였다고 하면 이제 3, 4가 쓰여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없던 부분이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가장 강했던 종목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네. 종목이에요. 우리가 봤었던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가 처음에 말했던 이러한 요소로 강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1차원적인 요소에서 더해져서 이제 좀 실제로 챗봇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네이버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챗 GPT의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어떻게 좀 나오게 될지도 궁금한 부분이고 또 산업의 확장 가능성도 궁금해지는데 뭐 아무래도 AI의 이런 속도, 연산 처리 속도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나요? 네. 우리가 그래프 통해서 한번 보면 단순히 수치란 점을 그냥 얘기를 하면 확 와닿지가 않아요. 네. 우리는 좀 눈에 띄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시장 규모 같은 경우가 뭐 2022년 기준 뭐 869억 달러에서 2027년 기준으로는 4,070억 달러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한 120조 4천억 원 정도 시장에서 한 563조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게 돼요. 이 부분도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미국의 연간 GDP 규모가 한 2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연간 GDP 대비해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5배, 6배 정도의 더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큰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냥 성장이 나타난다, 주식이 된다, 그런 관점보다 우리는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장이라는 수식을 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은 연간 20% 이상의 성장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챗 GPT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한 36.2%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다음에 단순히 성장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네. 부분이 뭐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연평균 성장률의 가파름이죠. 지금이 초기에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금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주식에 대입을 했을 때 그 시장 규모와 성장률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요소를 갖추고 있고 이 시장이 개화가 될 때 이제 주식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업종별로 최근의 성장 분야 같은 경우는 의료 AI가 대표적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의료 AI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특성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점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장에 더해져서 업종 부분에서 의료 AI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기술별 최고 성장 분야 같은 경우가 컴퓨터 비전 부분인데 네. 처음에 짚고 넘어가 주신 비메모리 부분까지 예, 그 이 부분이 부분에 컴퓨터 비전이군요. 네, 이 부분은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기술 같은 경우에 구현은 뭐 컴퓨터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져서 이 성능의 강화라든지 아니면 한 단계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더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시장 규모의 성장, 거기에 더해져서 기술별, 업종별, 최고 성장 분야까지 짚고 간 부분에서 결론은 뭐냐면 반도체의 업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네. 거기에 더해져서 최근 제약바이오 단이 썩 좋지 않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요소에서 좀 바뀔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이 부분은 서비스별 이용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100만 명 달성의 소요기간 같은 경우가 챗 GPT 같은 경우가 최단기간으로 달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게 일주일 또 채 걸리지 네, 않았던. 굉장히 빠르다는 게 확 체감이 되대요. 네, 그렇다 보니 챗 GPT 같은 경우가 우리가 단순히 주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테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네. 실제 이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라 좀 연속적으로 시장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아까 데이터, 그다음에 여기 소요 기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 역시 거슬러 갈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빠르게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챗 GPT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가늠이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해봐야 될 텐데 자 구체적으로 관련주의 시장 대응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좀 많은 부분을 잘 집어주셔서 가장 핵심을 잘 집어주셔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좋지 않은 업황이잖아요. 네. 재고도 많이 쌓여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실제 수요의 회복 같은 경우에 가늠자를 뚜렷하게 좀 파악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재고 같은 경우에 줄어듦을 확인하고 실제 업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즉 재고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의 시기가 빠르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 보니 챗 GPT라는 산업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업황에
턴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도입기의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개화와 연결되는, 즉 소모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이 부분의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실제 그 오픈 AI와 관련된 부분에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기업, 여기에 더해져서 아까 우리가 짚고 갔던 부분에 더해져서 반도체 설계라든지 네. 그러한 부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기승전 다시 또 되돌아오는데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현금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들, 해외로 치면 구글이라든지 MS,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여기에 더해져서 삼성전자, 이러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겠고, 이제 실제 우리가 이 부분은 도입기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많이 쓸 겁니다. 각 네. 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서 M&A 그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KT도 물론 반도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KT도 언급이 되고 있던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통신 사업으로는 지금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예,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거죠. 해외에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저궤도 위성을 띄워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일반적인 통신보다는 다방향의 통신도 가능한 환경을 갖췄어요. 그런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이제 기간 통신 사업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네. 되고 안 되고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우리 생활에 기존의 통신을 쓰던 부분을 또 다른 기술력으로 침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사업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짚고 넘어간 부분에서 첫 번째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T의 특성 같은 경우가 기지국이 통신사 중에서 가장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지국을 통해서 좀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습득이 돼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KT 같은 경우도 실제 이런 챗 GPT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냥 현금이라든지 기술력 같은 경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또 다른 기업과 M&A까지도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은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종목 외에 기대되는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기대되는 수혜주 같은 경우 약간 주관적인 요소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금이 있는 기업,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여기에 더해져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M&A라든지 그러한 요소를 갖추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작은 기업보다는 대기업군들 중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검색 엔진, 여기에 더해져서 서치에 대한 부분의 학습, 이 부분을 파생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 구조를 기반으로 좀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를 챗 GPT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업은 대표적으로 네이버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와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검색 기술 같은 경우를 가장 중점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현재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 모델이 좀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변해가는 거죠.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검색 키워드 부분이 계속 광고에 연결된다든지 네.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고, 나머지 GPT 적용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업데이트된 정보가 아직 떨어지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계속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좀 1차원적인 부분, 검색을 놓고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 서치 GPT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솔루션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업 모델 같은 경우가 구글이라든지
GPT 적용 검색 엔진보다는 우월한 점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좀 네이버의 장점이 적혀 있기는 한데 네. 여기에 더해져서 사업의 확장성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네이버를 가장 기대되는 챗 GPT 수혜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뒤쪽에서 화면이 뭐 잘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쪽이 구글이고요. 그리고 GPT 적용 검색 엔진 마이크로소프트 빙 출시가 예정이라고 하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네이버가 서치 GPT라는 이름으로 지금 또 이렇게 새롭게 모습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챗 GPT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나눠봤는데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챗 GPT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